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장을 할 건데요. 2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일단은 한번 조금 묶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나서 2장을 시작할게요. 예,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이제 실천 모델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지식의 구성 수준에서 모델은 더 이렇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성이 높다 그랬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 실천 모델들을 다루는데 지금 요 챕터 2장에서는 정신역동 모델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심리사회 모델, 4장에서는 인지행동 모델, 5장에서는 과제 중심 모델,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2개의 모델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는 역량 강화 모델이고 하나는 위기 개입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6장에 2개가 있긴 하지만 총 한 6개의 모델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볼 건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부터 2장부터 6장까지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각의 모델이 다르지만 어때요? 각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문제들이 정말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모델과 모델 간의 비교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각 모델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델을 볼 때 우리 교재가 어떻게 구성해 줬냐면 각 모델이 갖고 있는 철학과 기본 개념, 그 다음에 개입 과정, 개입 기법.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신역동은 인행사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정신역동을 인행사에서는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이렇게 다뤘지만 여기서는 정신분석 바로 프로이드만 다루게 됩니다. 누구만요? 프로이트만요. 예,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술론에서 모델을 다룬다 함은 이거죠. 우리가 1장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제가 실천론이 있는데 왜 기술론이 또 있을까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건 앞강을 잠깐 기억하시면 특정 이론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특정 모델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말이죠. 다양한 이론이나 방법적 요소들을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 모델을 배우는 건 어떤 하나의 모델만 고집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현장에서 누구 중심으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클라이언트는 왜 이렇게 사고에 왜곡이 많을까? 이 경우엔 인지행동 모델을 쓰는 게 좀 더 좋겠구나. 이 클라이언트는 과거의 외상이 대단히 큰 삶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과거를 좀 다루면서 가야겠구나. 한다면 또 정신분석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특정 상황이나 문제에 맞게 선택 적용하는 능력. 그래서 제가 기술은 A 상태의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A-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기술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바로 실천 기술론에서 여러 모델을 할 건데 2장부터 6장까지 한 6개의 모델을 하겠다. 그리고 모델 간의 비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정신역동 모델 하면서도 다른 모델하고 연관 설명을 툭툭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강사가 왜 정신사납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자주 나온다라는 얘기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문제, 종합 문제, 비교 문제에 반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천 기술론에서는 모델을 다룬다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컨대 정신분석은 인행사에서도 배웠지만 여기서 다룬다 함은 어떤 개념들은 당연히 겹치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좀 더 기술론에서는 개입 과정이나 개입 기법, 그리고 예제로, 사례로 문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바로 정말 현장에서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해 주는 데에 더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입 과정이나 개입 기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제가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부터 6장은 전체 하나로 좀 묶어서 보자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럼 드디어 2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는 정신역동 중에서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죠. 예, 여러분들 교재 3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요. 죄송합니다. 예. 이 장의 기출 포인트부터 봐야 되겠네요. 예. 정신역동 모델의 주요 특징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개입 기법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요 특징, 개입 기법 이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개입 기법에 관한 문제가 좀 더 등장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술론이잖아요. 적용해서 변화를 이루도록 돕는 거. 예,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전체적 특징 문제, 그 다음에 전체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는 정답률이 낮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공부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프로이트 하면 과거 무의식 통찰, 이 통찰이란 말이 무의식을 의식화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의 이제 한눈에 쏙을 보시면 크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신역동 모델이 두 개의 절로 이루어졌는데요. 1절에서는 정신역동 모델의 철학과 기본 개념 해갖고요.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기본 개념에 별 두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심리결정론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고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얘기 좀 해볼 거고요. 당연히 심리성적 발달 단계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방어기제, 예. 그 다음에 이제 2절이 좀 더 비중 있게 좀 볼 건데요. 바로 2절은 실천 기술론이니까 현장에서 목표를 세우고 이 방법을 써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의 목표는 뭐냐, 그 다음에 개입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개입의 주요 기법은 뭐냐. 그러니까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때 현장에서 적용력이 있는 거죠. 글자로만 알고 내용으로만 아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식만 있으면 가방이라 그랬잖아요. 가방에 잔뜩 꽁겨 넣기만 하면 뭐예요? 성실하게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적절히 빼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적절히 빼서 적용한다는 게 바로 선택해서 적용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최근 5년간 기출은 평균 문제는 이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19회 때 2문제, 20회 때 0문제인데요. 인행사에서 대단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해마다 한 문제 정도 여기서는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정신역동 모델의 그러면 1절 철학 그리고 기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주 상세히 내용을 풀기보다는요 좀 큼직하게 갈게요. 왜냐하면 인행사에서 상세히 풀어드렸고 오히려 2절에서 좀 더 푸는 방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의 개념 해갖고요. 여러분들 39쪽에 나왔는데요. 중요도 별 2개나 붙었죠. 예, 프로이트의 자유현상과 꿈의 해석 등을 통해 무의식 세계를 연구하는 정신역동 모델을 누가? 프로이트가 창시했다. 그래서 프로이트 하면 우리가 무의식을 하나의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그전에도 무의식을 말한 학자는 있지만 이것이 학문적 연구 대상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인식시키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그런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뭐 프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자유현상,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 최고의 길은 꿈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꿈의 해석이 있고요. 정신역동 모델은 정신 분석 이론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마음의 여러 가지 힘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인행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 순간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이드, 에고, 슈퍼이고가 이거 충동대로 그냥 해버릴까? 아니야. 욕구를 좀 지연하고 조절을 해볼까? 에고. 그 다음에 어때요? 끊임없이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 아주 어덜트 중에서도 아주 그냥 고지식한 어른같이 도덕적인 어떤 강요를 하는 그런 슈퍼이고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거기 정신역동 이론,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힘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그래서 공부가 좀 재밌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이렇게 역동을 일으켜서 힘든 걸까? 지금 이드하고 에고가 부딪히고 있구나. 지금 이드하고 슈퍼이고가 부딪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으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정신역동 모델의 기본 가정인데요. 이 부분이 시험에서 너무 좋아하는 문장들이라 동일한 내용인데 화면으로 보면서 할게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39쪽에 보면 잠깐 오른쪽에 있죠. 그거 좀 볼게요. 결정론하고 정신결정론하고 차이를 좀 설명할게요. 결정론, 의도적인 방식으로 행위를 일으키는 어떤 선행 변인의 기능에 의해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 이게 결정론적 관점이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프로이트의 심리결정론, 정신결정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모든 정신활동에는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은 우리는 의식을 못하지만 지나온 과거의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에서 내가 아우 수치스럽다, 죄책감이 느껴, 마음이 불편해하고 꾹 눌러놓은 무의식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 우리의 실수나 착오 행위, 우리가 말 실수도 하고 착오도 일으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이 아니라 프로이트 입장의 정신결정론은 억압한 그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프로이트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보시면서 프로이트의 기본 가정, 왜 꼭이에요? 시험에 이쪽 지문이 엄청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인간의 동기 중 생물학적 욕구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예, 바로 프로이트는 이런 면에서 리비도에 대한 강조를 좀 하고 있고요.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예, 그래서 바로 억압한 무의식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안에 우리의 의식보다 훨씬 더 큰 덩어리로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단지 우리가 의식하기 힘들 뿐. 그래서 무의식적 동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곧 다른 얘기하고 조금 또 연결을 하면 과거를 대단히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의식적 동기, 과거를 강조하는 건 결국은 정신결정론, 심리결정론, 과거에 억압한 그 무엇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정신에는 다양한 힘들이 상호작용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이드에고, 슈퍼이고가 수시로 모든 상황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에너지 체계라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프로이트는 폐쇄 체계로 봤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이런 걸 강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 에너지 체계는요, 에너지를 방출시키고 긴장을 감소시키려는 작용을 한다. 긴장을 감소시킴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하고, 사회는 여기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나는, 내 안에는 에너지를 방출시키고 긴장을 감소시켜서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요. 근데 사회는 개인에게 에너지 방출시키는 걸 모두 허용하지 않으며 일정 정도의 통제와 제약을 가한다. 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긴장을 감소하고 싶은 개인과 조금 이드대로 좀 하고 싶고 리비도대로 움직이고 싶고 그런 나와 통제를 가하는 사회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요 문장들은 바로 개인과 사회는 어떤 관계다? 바로 갈등적인 관계다. 긴장하고 갈등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요런 내용들은 바로 개인은 사회와의 관계에서 무슨 인간관을 갖고 있냐면 투쟁적 인간관이에요. 예. 예, 투쟁적. 나는 좀 내가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데 사회는 끊임없이 나에게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라거나 규율을 지켜야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투쟁적 인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트를 표현할 때 자유의지를 무시했다 그래서 수동적 인간관 이런 표현 하는데, 사회와의 관계에서는 개인이 욕구대로 하고 싶고 사회는 이거를 못하도록 하니까 이것들의 긴장과 갈등을 투쟁적 인간관이라고도 얘기하니까 그것도 같이 좀 잡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심리 혹은 정신결정론 너무나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정신결정론, 어떤 우리들의 행위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의식을 못하지만 과거에 억압한 내 무의식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을 가정한다. 인간 내부에는 무슨 본능과 무슨 본능? 프로이드가 리비도 연구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그래서
프로이트가 초창기에 이 삶의 본능의 주 내용은 주로 에로스, 뭐 성적인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리비도에서 많이 됐는데 연구 후반에 가면은 이제 뭐도 같이 보죠. 에로스만 보는 게 아니라 에로스의 삶의 본능만이 아니라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도 같이 보았다라는 거. 이 행사에서 요거 왜 그랬는지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내부에 내적 갈등이 생기죠.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서로 부딪히니까요. 자, 인간은 무의식적 동기 중에서 성적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 예, 프로이트는 리비도 얘기할 때 성적 욕구. 그런데 이제 융으로 가면은 리비도에 있어서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삶 자체의 원천 에너지, 생활 에너지라고 해서 리비도 개념을 융은 훨씬 더 확장하고 좀 긍정적 개념으로 가져갔다. 그런 얘기도 좀 드렸었어요. 자, 그다음에 어린 시절의 경험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거 경험을 이해해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프로이트는요. 구강기, 학문기, 난근기 보통 한 5세까지의 난근기까지를 대단히 중요시했어요. 예,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걸 이해해야 이제 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시각 때문에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프로이트는 인간을 너무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과거의 포로, 뭐 무의식의 포로로 봤다라고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뭐 5세 이전의 트라우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프로이드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 자, 지금 요것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가 보세요. 프로이트는 정답으로서의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실천기술론에서는 프로이트가 이제 정답으로서의 문제는 한 문제로 많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분석하면 모델 간의 비교에서 오지선다형 선택지에서 이렇게 인용되는 거는 대단히 많이 인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여러분들이 꽉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예, 요번에는 두 번째 40쪽으로 가시면 이제 프로이트 인행사에서도 얘기했는데 프로이트가 이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의 제1영역.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것 중에 초창기 연구가 마음의 제1영역 해갖고 지형학적 모형으로 의식 수준을 나눈 것. 그래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연구 후반에 가면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의 제2영역. 이렇게 해서 어떤 책들은 이렇게 소개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 관점. 네, 그래서 여긴 지형학적, 여긴 구조적에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 그래서 요 얘기를 2번, 3번에서 41쪽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거, 요 그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요렇게도 그리는데 바로 뭐예요? 지형학적 모형, 지형, 땅, 예, 지형학적 모형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자체, 우리가 이게 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의식은 수면 아래 빙산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거고 그 안에 이렇게 많은 그 작용을 하고 있다 해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나눈, 예, 이걸 우리가 지형학적 모형이라 그러고요. 이제 연구 후반에 가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만이 아니라 바로 구조적 모형으로 원초와 이드, 그 다음에 자에고, 그 다음에 초자, 슈퍼이고,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볼 거는 지형학적 모형하고 구조적 모형을 볼 거예요. 여기서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정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주 만약에 지문 중에 오지선다형의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의 구조적 관점에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다. 틀렸죠. 구조적 관점에서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잖아요. 지형학적 모형에서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나눴다. 틀렸죠. 지형학적 모형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잖아요. 그것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일단은 모든 거는 우리가 뭐부터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개념, 뭐 묶어주는 것, 이게 먼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형학적 모형부터 해갖고 있는데요. 요거 내용을 여기 보시면
표로 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아까 봤던 지형학적 모형, 의식, 전의식, 무의식, 예, 우리 교재 40쪽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저는 횡으로 보는 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했고, 별 하나 넣어드린 거는 여러분들 밑에 PDF 파일 요 강의 하단에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저거 표로 보고 싶다 하면 빼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구조적 모형 원초와 자아, 초자아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40쪽, 41쪽에 있는 지형학적 모형과 구조적 모형은 그냥 표로 정리를 할게요. 예, 동일한 내용이고요. 인행사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선 조금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형학적 모형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그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가 의식하는 거, 오감각으로, 이거는 극히 빙산의 일부이고 수면 아래 이렇게 큰 나의 다이나믹, 역동이 움직인다. 그래서 의식이 있고 의식과 무의식이 이렇게 큰 덩어리인데 요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것, 요 바로 요 선을 뭐라 그랬죠? 전의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프로이트 하면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 무의식, 다시 무의식은 뭐예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이렇게 나누셔야 되죠. 이런 것들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이트 얘기 조금 할게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예. 그래서 의식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과 우리 오감각으로 아는,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이런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 근데 사실 살아갈 때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정신 영역 깨어 있을 때 작용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근데 이제 잠을 들기 시작하면 뭐 꿈을 꾸고 막 무의식의 작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전의식은 아까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교량 역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중간 지점, 둘 사이의 교량 역할. 전의식은 흔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용 가능한 기억.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 가능하다는 거는 바로 노력하면, 의식을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여기서 조금만 노력하면, 예, 조금,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이면, 예,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면 이제 어때요? 전의식에 저장된 거 이게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죠. 수면 위로.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면 노력하면 이것들이 이제 의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의식은 이제 우리가 뭐 미술 치료나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이제 그림에 나타난 것들을 보고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의식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의식은 정신 내용의 대부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인데 모르고 살죠. 이렇게 커다란, 예, 그래서 정신의 가장 깊은 곳에, 근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정신분석의 초점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억압을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억압을 하는 건 어때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억압하죠. 수치심, 죄책감, 뭐 가져서는 안 되는 감정 따위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게 정신분석의 초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의식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지만 우리가 인식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무의식에 대한 대표적인 거죠. 이게 프로이트는 당신이 그 말에 그 실수한 거 사실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억압된 당신의 어떤 마음의 역동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책을 보면은 그 내담자의 말 실수 그거 하나를 이제 집요하게 연구해서 왜 그런 착각이나 실수가 나왔는지를 끝내 분석을 해내는 그런 이제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무의식이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주로 원초와 초자아로 구성되며, 예, 이제 무의식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시면 그 구조적 모형에서 원초와 초자아로 구성되며 방어 기제도 무의식에, 우리가 방어하면은 되게 의식적인 것 같지만 자아의 무의식적 영역에서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고요. 무의식의 특징은 언어화되기 어렵고 논리성이 없으며 서로 상반되는 경향이 동시에 공존한다. 예, 그래서 이 무의식을 언어화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분 꿈 꾸고 깨나 보세요. 이 꿈이 뭐 논리가 너무 없잖아요. 때로
황당하고 근데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그 논리들을 찾아가는 거죠. 왜 그런 꿈을 꿨나?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결국은 왜 이렇게 표로 횡호를 할까요? 비교입니다. 예. 그래서 감각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다음에 조금만 노력하고 집중하면 예. 그다음에 뭐죠? 우리가 인식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그 키포인트들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봤고요. 이번에는 구조적 모형 보겠습니다. 구조적 모형은 조금 우리가 공부하기 쉽게 이제 그 별명을 좀 붙여줬죠. 원초화. 예, 그래서 이제 구조적 모형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슈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에고, 그 다음에 이드.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예, 원초화, 예, 이드, 충동자, 쾌락자. 예, 예, 우리가 이제 욕구 지연도 어렵고 충동대로 조금 하고 싶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 다음에 자아, 에고, 잠깐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충동대로 했다가 그러잖아요. 예, 바로 조정자, 균형자, 초자, 예, 자아보다 좀 지나치죠. 심판자. 너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너 왜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어? 막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서 심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언어로 보면 원초화하면 1차적 사고 과정, primary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아는 2차적, secondary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원초화는 말 그대로 즉각적인 사고를 말하고요. 자아는 2차적, 현실에 맞게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잠깐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뭐 이런 메커니즘인 거죠. 예, 그래서 1차적, 2차적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꺼운 글씨 먼저 볼게요. 원초화는 무슨 원리? 쾌락 원리. 고통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즉각적 만족, 쾌락 원리. 자아는 현실 원리죠. 예, 그래서 이거 적절하게 하자. 예, 욕구를 좀 지어내봐. 그게 궁극적으로 너한테 더 득이 될 거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초자아는 어때요? 무슨 원리? 여기 보시면 도덕 원리예요. 도덕 원리. 여기 있네요. 도덕 원리.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표로 해드리는 건 시험 때 긴장이 될 때 이런 표가 이미지로 딱 떠오르면서 중심을 꽉 잡아주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게.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원초화는 말 그대로 즉각적 본능적 욕구. 이드 안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긴장을 해소하고 싶은 어떤 드라이브, 역동, 그런 어떤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예. 1차적 사고 과정 어때요? 내가 어때요? 금방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을 경감시키는 데 필요한 대상의 기억 표상을 만드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예, 그래서 쾌락 원리,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그래서 이제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 2차적인 건 어때요? 1차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때까지 좀 만족을 지연해보자. 지연.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까지 욕구 방출을 지연하는 현실 원리. 그 다음에 이 현실 원리라는 말은 결국은 뭐죠? 사회가 수용 가능한 형태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이트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의 목적은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에고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특히 이걸 강조한 게 에릭슨이잖아요. 프로이트 정신역동 계열에서 이제 이걸 발전시키면서 에고의 뭐 자율적 기능을 발전시키자 이런 말들을 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자아는 생후 1년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생애 초기부터 이들을 통제하여 이드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드는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드는 프로이트 입장에선 처음부터 이드를 갖고 있는데 이제 생후 1년경부터 발달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드만 갖고 살다가 어때요? 구강기 후기 뭐 이렇게 생후 1년경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아, 이거 내 원대로만 세상이 되는 게 아니구나를 조금씩 알면서 여기서 뭐가 분화되기 시작해요? 에고가. 그래서 나중에 이게 발달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드로부터 이제 에고가 이제 처음부터가 아니라 생후 1년경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이드는 어때요?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본 거죠.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초자아로 갈게요. 예, 초자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덕적 판단을 담당하고 부모의 상과 벌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초자아는 프로이트가 언제 특히 남근기 되게 중요시했죠. 그래서 남근기에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 경우 남아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엄마를 사랑하면서 생기는 건데 결국은 누구?
같은 동성인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도덕적 규율을 닮아가면서 이제 극복을 해 나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초자의 발달이 이제 난근기의 그 컴플렉스와 되게 관계가 깊어요. 동성 부모에 대한 그 동일시 이런 것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초자는 두 개의 측면, 양심과 자아가 있고 인행사에서 요거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갈게요. 양심은 처벌적인 측면으로 도덕을 발달시키는 거라면 자아 이상은 보상적 측면. 그러니까 양심은 죄책감을 갖게 해서 너 동생을 때리면 돼. 그러면 나쁘잖아. 이러면서 한다거나 그렇지만 자아 이상은 상을 통해서이죠. 와, 긍지. 야, 네가 동생하고 잘 노니까 너무 멋져. 뭐 이런 것들이겠죠. 예, 그래서 긍정적인 이상형 뭐 이래서 이런 차이. 그래서 벌을 통해 상을 통해 이런 거 비교하시고요. 아까 도덕 관리에 대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요. 문제는 뭘로 나와요? 비교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나왔던 걸로 뭐 이런 거죠. 예컨대 자아는 1차적 사고 과정을 거치며 틀렸죠. 원초아가 1차적 사고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41쪽까지 설명 마친 거고요. 이번에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재 42쪽에 그냥 표로 하나 나온 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발달 단계를 제시했어요. 어떻게? 5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갖고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잠재기, 생식기. 근데 뭐에 따라? 리비도의 위치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 그래서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는 시기를 구강기 이런 식으로, 리비도가 항문에 집중되는 걸 뭐 항문기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5단계인데 프로이트는 전생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지 않았고 생식기, 사춘기에서 성인기 이전까지. 근데 에릭슨은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했지만 프로이트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에릭슨은 전생의 발달 단계에서 8단계 이론을 얘기했고 에릭슨은 심리성적이 아니라 심리사회 발달에서 사이코소셜 이런 차이 있었죠. 그것도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는 여기 나온 것만 좀 집중적으로 볼게요. 예. 구강기, 리비도가 2배, 그 다음에 리비도가 추구하는 방향은 구강기는 자기 자신에만 18개월까지니까요. 그래서 원초아가 지배적으로 기능한다. 아까 원초아는 타고난다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항문기로 넘어가면 항문 자극에 의해 쾌감을 얻으려는 건데 특히 항문기에 중요한 게 바로 자립. 예, 그러니까 자기 조절, 예, 항문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가 아플 때 이제 우리가 아이가 가서 적정한 자리에서 변을 보는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남근기는 성기에 집중되는 리비도가,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난근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초자아의 발달, 이게 시험 문제에서 좋아해요. 그래서 남아는 웨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아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결국은 이 컴플렉스를 뭐를 통해서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 예, 이거 시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컴플렉스의 극복은 이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 하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뭐 동일시 나온다고 다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도덕성을 닮아가면서 극복한다니까 뭐가 발달하는 거예요? 초자아가 발달하는 거죠.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기는 성적 관심이 수면 안으로 쑥 내려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뭐에 대한 관심이 생길까요? 바로 친구들. 예, 그래서 리비도가 승화돼요. 지적 관심 운동, 동성 간의 우정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동성에 대한 동일시가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중단되면 동성인 또래와 어울린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화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요. 생식기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죠. 예, 다시 이제 그래서 잠재됐던 리비도가 어때요? 다시 한번 2차 성징 나오면서 쑥 수면으로 올라오고 이제 성적 주체성, 여성으로서의 주체성, 남성으로서의 주체성 이런 거에 따라 성인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성적인 발달을 하게 되고 심리적 독립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 보고요. 인행사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컨대 최초의 양가 감정이 언제 나타나냐? 예, 최초의 양가 감정 하면 언제예요? 바로 구강기죠. 예, 그래서 구강기 때 엄마에 대해서 막 굿머더만 잔뜩 있었는데 이제 이유식이 되고 그럴 때 이 엄마가 굿머더 맞나? 뭐 이러면서 양가 감정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인행사는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펼쳐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여기선 요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심리성적 발달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짚어야 돼요. 인행사에서는 제가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고착화 퇴행이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을 볼게요. 우리가 지금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봤는데요. 고착화 퇴행 교재하고 동일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는 이 그 발달 단계와 관련해서 픽스, 고착이라는 개념을 대단히 중요시했어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여 더 높은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특정 단계에 머무르는 걸 픽스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단계에 과다한 만족이나 과다한 좌절, 그러니까 지나치게 만족했거나 과다한 좌절, 아주 결핍되면 이게 어때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때요? 고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왜 퇴행하고 연결되나 볼게요. 이미 특정한 단계로 발달이 이루어진 뒤에 어떤 원인으로 이전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는 걸 퇴행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때 재미난 게 그 사람이 지금 성인이고 30살인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생기면 바로 퇴행을 하는데 어디로 퇴행하냐? 그 사람이 발달 단계에서 픽스가 일어났던, 지나치게 만족했거나 지나치게 좌절했던, 예컨대 우리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뭐 구강기 고착이야, 뭐 학문 강박적 뭐 성격에서 뭐 학문기 고착이야,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인행사에서 그런 표현들 배우셨잖아요. 지나치게 만족하거나 지나치게 결핍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어떻게 된다? 특정한 단계로 발달이 이루어져서 내 나이는 35인데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가냐? 바로 내가 고착이 일어난, 지나치게 만족했거나 지나치게 결핍했던 고착이 일어난 단계로 퇴행을 보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강기로, 어떤 사람은 학문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대단히 재밌죠. 예,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불안이 발생했을 때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퇴행 행동을 보이는데 어렸을 때 불만이 쌓였던 시기, 예를 들어 구강기에 고착이 일어났다면 구강기로 퇴행해서 구강기 퇴행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뭐 예컨대 구강기 퇴행 관련돼서 뭐 이렇게 성인인데도 뭐 초조하거나 뭐 마음이 괴롭거나 한다면 뭐 그 손가락을 빠는 것까지는 어려우면 이제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뭐 그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 설명도 있어요. 담배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피는 것도 이런 어떤 퇴행과 고착의 관계가 아니겠냐, 뭐 이런 설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서 고착이 일어난 단계로 뭐가 일어난다? 바로 불안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바로 그 단계로 퇴행을 일으킨다라는 게 이제 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43쪽으로 조금 가보시면 제가 지금 고착과 퇴행은 다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행사를 보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구강기에 뭐 구강 수동적 성격, 공격적 성격, 뭐 학문기에 학문 공격적, 학문 보유적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요것과 관련된 그 역동을 지금 설명했죠. 요것과 관련된 역할을 볼게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사정할 때 클라이언트가 어느 단계에 고착이 되어 있는지 혹은 어느 단계로 퇴행했는지를 파악하여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겪어야 하는 갈등은 어떤 것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도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이번엔 방어기제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기제 우리가 인행사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한 문장 잡겠습니다. 방어기제의 개념, 예, 바로 뭐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 사용한다 그랬는데 셋째 줄, 자아의 무의식적 노력이다. 꼭 기억하세요. 예, 우리가 불안할 때 방어기제 사용하는데 누구의? 자아의 의식적 노력 X, 무의식적 노력이다. 꼭 보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고통스러운 상황, 불안이 올라오고 할 때, 불균형이 이제 초래될 때, 이거 내부의 균형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뭘 사용한다? 방어기제. 예, 그래서 방어기제의 의의를 보시면, 불안에서, 예,
두 번째 줄, 벗어나기 위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자, 어떤 방어 기제는 매우 긍정적이고 유용하나 또 어떤 것은 인간의 갈등에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게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예, 인행사에서 제가 방어 기제 OX 하면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방어 기제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예, 방어 기제 우리 누구나 사용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치료의 목표가 이 사람이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가 너무 없으면 그런 방어 기제를 좀 키우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매사에 아니야 아닐 거야 부정만 사용하면 이것 조금 덜 쓰도록 도와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는 무조건 안 쓰게만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 것들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어 기제는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거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 또 특정 방어 기제는 강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옆에 잠깐 보면 방어 기제는 인간이 불안할 때 쓴다 그랬는데요. 불안이 뭔가 해갖고 프로이드가 나눈 불안의 유형이 나오죠.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 불안. 여기서는 간단하게 현실 불안은 에고, 자아가 느끼는 것, 신경증적 불안은 이드, 원초아와 자아가 부딪힐 때 느끼는 것, 도덕적 불안은 에고, 자아와 초자아가 부딪힐 때 느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요거 예제까지 인행사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금 여기선 요 정도만 잡을게요. 예, 방어 기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방어 기제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특정 방어 기제를 좀 쓰도록, 너무 안 쓰면 또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 기제가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쓰지만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사용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좀 지나치고 병리적인지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어 기제가 병리적으로 쓰이는지 건강하게 쓰이는지 알기 위해서 병리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의 방어 기제는 지금 너무나 병리적으로 쓰인다 하는 걸 판단하려면 그냥 내가 딱 보아하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4가지, 강도, 균형, 연령 적절성, 철회 가능성, 이 4가지를 본다는 거죠. 방어 기제의 병리성 판단 기준 암기하십니다.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강도, 방어 기제의 강도가 적절한가, 균형, 한 가지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혹은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지, 연령 제한, 사용한 방어 기제가 연령 측면에서 적절한지. 그러니까 예컨대 연령 적절성은 뭐냐면 우리가 방어 기제에서 부정이나 뭐 투사는 조금 유아적 방어 기제라고 하잖아요. 부정이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팩트가 있는데도 내가 믿기 싫어서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연령 적절성, 너무 방어 기제가 성인인데도 매사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면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만 반응하고 그 현실에 맞게 내가 건강하게 대응하는 힘은 안 키운다면 연령 적절성에서 조금 미성숙한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철회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44쪽에 보시면 위험이 사라지고 나서도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의 여부.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 기제 언제 쓴다 그랬어요? 불안할 때, 내가 위험을 느낄 때 쓴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불안한 요소가 없어지면 안 써야 되는데 계속 쓰는 거예요. 철회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이럴 때 내가 같이 공부해서 페이퍼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내가 늦었어요. 2번이나. 그럴 때 또 전처리 어쩌고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안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은 그래 됐고 그럼 지금부터 빨리 여기 집중하자 하는데도 계속 집중은 안 하고, 야 정말이라니까 진짜 전처리야, 이게 계속 그러는 거죠. 철회를 안 하는 거죠. 예, 이럴 때 이것도 되게 미성숙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방어 기제의 병리성, 건강하지 않은 요소는 이 4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방어 기제를 쓰지 말아라는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대화할 때 이 사람이 방어 기제를 쓴다고 해서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구나,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적절하게 쓰면. 예, 근데 지나칠 때 이 지나치다는 기준을 이걸로 봐야지 내가 딱 보아하니 그렇게는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안으로 이걸 가지고 어세스먼트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걸 좀 봤고요. 이제 방어 기제와 관련된 종류가 나옵니다. 예, 방어 기제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인행사에서 제가 인행사에서는 주로 어떻게 다뤄드렸냐면 방어 기제의 종류를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제가 좀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 게 시험 문제 위주로 좀 묶어드리는 거.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성숙한 방어기제, 미성숙한 방어기제 뭐 이런 식으로 묶어드리거나 방어기제와 관련된 신조어는 무엇이냐, 또 속담과 연결 뭐 이런 것들을 좀 봤고요. 인행사는 특히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이 부분은 예제로 많이 나오는데 인행사 예제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으니 나중에 공부가 돼서 정말 내가 명제를 정확히 각각의 방어기제 명명하고 연결됐나 보려면 예제를 보고 명명할 수 있나 이런 공부를 하세요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서 강조한 대로 하고요. 여기서는 그러면 방어기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뭐를 조금 볼 거냐면은 내용 여기 나와 있는 것 정도가 좀 중요한 방어기제니까 뭐는 뭐구나 이런 정도를 조금 보면서 갈게요. 예, 억압. 자아가 위협적인 내용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거나 의식하지 않으려는 걸 억압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압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억제는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12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신의 애인을 빼앗아 결혼한 친구의 얼굴을 훗날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거는 뭐냐 했는데 정답은 억압이죠. 뭐냐면 괴롭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 알아보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의 위협적인 힘으로 무의식으로 추방해버린 거예요. 꽉 눌러버린 거죠. 의식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제의 정답이 바로 억압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조금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취소.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을 행동으로 옮긴 후 마음이 불편해서 그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정반대의 상징적 행동. 예, 엄마들이 그냥 그 애들 뭐 이렇게 부산하게 말 안 듣고 하면은 그냥 등짝이나 머리를 탁 때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자신이 행동을 취하고 그 행동을 마음이 불편해지면 확 효과를 취소해버리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반동 형성. 여기서는 무의식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정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속담이라고 얘기했고요. 동일시. 부모나 주변의 인물들의 태도나 행동을 담는 것.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불안의 원인이 되는 사람과 똑같이 대려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동일시가 크게 둘로 이루어져요. 긍정적 동일시와 부정적 동일시. 긍정적 동일시는 대표적인 속담이 아마도 그걸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부모가 잘해라. 그래야 보고 배운다. 그런 거죠. 근데 부정적 동일시는 불안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같이 절대 안 될 테야 했는데 건강한 그 상황에 건강한 행동에 모델링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예컨대 이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폭력과 관련돼서 가정폭력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제 폭력적이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모두 폭력적이니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근데 뭐냐면 통계적으로 약 3분의 1 정도는 폭력 가정에서 세대 전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폭력이. 예.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부정적 동일시죠. 나는 화나도 저 사람 같이 안 될 테야.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렇게 내가 마음 먹었는데 화날 때 건강하게 대응하는 롤모델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거죠. 건강하게 대응하는, 그러니까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면 어때요? 안 해야지 하고 제일 싫었던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 그걸 바로 부정적 동일시 혹은 적대적 동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가정폭력 상황에서 어찌저찌 가족 해체가 되고 한부모 가정이 되고 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폭력과 관련돼서 한부모가 된 경우는 아이들한테 분노 조절 그리고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표현하는 걸 가르쳐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인 거죠. 그래야 세대 전수가 3분의 1 정도라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야 인간의 행복이 증진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투사.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충동을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남 탓하는 거죠. 다 너 때문이야. 예,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 너 때문이야. 뭐 서툰 목수가 연장나무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자기애로 향한 공격적인 충동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 자, 그 다음에 제가 전치,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것. 여기서 핵심은 덜 위험한 것. 그러니까 전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이나 생각을 뭐예요? 덜 위험한 것. 나보다 약한 것에. 예, 아버지에게 혼나고 강아지를 발로 뻥 찼다. 아버지에게 혼나고 동생에게 짜증을 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전체 대표적인 속담이 그런 거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 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막 이런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대리 형상, 목적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좌절감을 다른 비슷한 것.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치는 나보다 약한 것. 그 다음에 대리 형성은 비슷한 것. 대리 형성은 비슷한 것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부정. 현실에서 일어났던 위협적이거나 외상적인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가 denial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속담 눈 가리고 아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합리화.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 그럴듯한 핑계. 우리가 인행사에서 관련된 우화로 여우와 심포도 손이 닿지 않으니까 여우가 뭐라 그랬어요? 저거 시고 되게 맛없을 거야 그랬잖아요. 그런 것. 예,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리화는 거짓말이나 변명과 달리 무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합리화할 때 조금 우리가 배웠으면 저 거짓말쟁이 그거보다 저 사람 지금 되게 불안하구나. 그리고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다른 것으로 보상받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우리가 뭐 신조어로 나폴레옹 컴플렉스 얘기한 바 있습니다. 퇴행. 심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당했을 때 현재의 단계보다 이전의 단계로. 예, 퇴행 아까 고착과 관련돼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승화 보겠습니다. 수용될 수 없는 충동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여기서 아까 보세요. 전치는 나보다 약한 것. 그쵸? 그 다음에 대리 형성은 비슷한 것이었죠. 근데 승화는 뭐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어때요? 힘들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더 높은 단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화를 성숙한 방어기제라 그러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을 뭐 권투 선수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전환.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 수위근계. 예. 여기서 이제 증상으로 표출되는 거였는데요. 제가 전환하고 신체와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전환은 뭐예요? 내 갈등이 몸으로 나타나는 건데 감각기관, 눈, 코, 입 등등하고 수위근계, 손, 발, 팔다리로 나타나는 거. 이게 전환이라 그랬고 그 외에 몸의 증상, 두통, 그 다음에 뭐 복통, 뭐 과민성 대장 증상 뭐 등등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간다? 신체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방어기제의 종류는 인행사에서도 다뤘는데 여기 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요게 나온 것들은 요게 이렇게 책을 이제 잘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험에 좀 나왔던 것 위주로 조금 정리를 해볼까? 이런 의도들을 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걸 조금 아셔야 돼요. 문제 푸시다 보면 전환, 신체화 구분해야지 풀리는 문제들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좀 헷갈리는 거 전치, 대리 형성, 승화 좀 비교해 드렸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보통 우리가 어떤 얘기 합니까? 부정,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정하고 아까 투사 있었죠. 요런 거는 좀 미성숙한 방어기제의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성숙한 방어기제의 대표로 뭐랬죠? 억압. 근데 억압은 항상 지나치면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지나친 억압은 성숙하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억압을 많이 합니다. 이건 내가 지금 의도는 아니지만 억압을 하는 게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고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억압이나 그 다음에 여기 승화, 그 다음에 그 외에 유머 감각, 예,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건강한 성숙한 방어기제 이런 식으로 묶어줬거든요. 인행사에선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해드렸으니까요. 그 정도 보고요. 예. 여기에서 예, 요것들 개념 명확하셔야 예제로 풀 수 있다라는 얘기 조금 했습니다. 예, 그 정도만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정신역동 모델의 개인 목표와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실천 기술로는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개인 목표 보겠습니다. 정신역동 모델의 개인 목표.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한 6개의 모델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럼 정신역동 모델의 개인 목표가 있다면 뒤에 가면 심리사회 모델도 개인 목표가 있고 인지행동도 있겠죠. 예컨대 이런 거죠. 인지행동 모델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라. 왜곡된 인지를 현실적 사고로 바꿔라예요. 그러면 정신분석에서는 목표가 뭐냐.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과거의 경험에서 갖게 된 불안한 감정이나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하여 정신역동의 목표는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 예, 이게 목표예요. 이 단어를 잊으면 안 돼요. 이거를 그리고 달리 한 단어로 표현하면 통찰.
나도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내 무의식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구나. 아하,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살면서 아하가 일어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로 통찰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가 정신역동 모델의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현재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 난 이상하게 쟤가 미워. 그러면 그냥 이상하게 쟤가 미우면 특별한 사건 없이 그건 내 문제지 쟤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래서 쟤가 하는 말투가 내가 아버지를 싫어하는데 아버지하고 말투가 비슷해서 그랬구나 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 때 바로 통찰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 통찰.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자기 이해의 확장. 나도 뭘 그래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통합된 자기이해, 통합된 자기이해. 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제대로 아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의 목표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완전히 틀린 거죠.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이다. 통찰이다. 자기이해의 확장이다. 통찰을 통한 자기이해의 확장이다.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통합된 자기이해. 통합됐다는 말이 뭐예요? 너 의식만이 네가 아니라 무의식에 너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통합된 자기이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말들을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에서 이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해서 계속 빠지는 웅덩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데 빠지고 나서 이러지 말고 어느 수준이 되면 의식화를 해갖고 통찰이 일어나서 또 웅덩이가 보이면 기꺼이 돌아가라는 거죠. 그럴 줄 알을 때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역동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렇다면 그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거기 보시면 46쪽까지 나와 있죠.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입 과정이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순서가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관계 형성 단계,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 단계,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원조하는 것.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 이해를 원조하는 단계. 이래서 이 4단계를 아셔야 되고, 이 내용은 인행사에 전혀 없어요. 실천기술론에서는 이게 기술, 적용할 줄 아는 게 핵심이니까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신역동 모델은 뭐 이렇게 짧게 과정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키포인트는 잡아야 돼요. 정신역동 관계 형성,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정신역동 분석가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얘기를 할게요. 치료자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중요한 건 신뢰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초기에 방어기제 계속 사용하고 가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장기 개입한들 뭐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만 낭비한 거잖아요. 에너지만 낭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불안에 직면한 클라이언트가 신뢰가 없으면 방어를 계속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신뢰관계를 우선 형성하여 클라이언트가 덜 방어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얘기할 수 있게 준비해라. 두 번째, 동일시를 통한 자아 구축. 요게 이제 조금 설명이 좀 많이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 것만 보면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사회복지사와 동일시, 여기서 동일시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누구? 사회복지사.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치료자라는 거죠. 사회복지사, 치료자, 정신분석가와 동일시한다. 그러면 이때 동일시한다는 의미는 무조건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치료자의 건강한 현실성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과거에 매여서 막 과거 현재 엉켜서 살고 막 내가 왜 전일을 일으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말고 바로 사회복지사와 동일시, 다른 말로 치료자와 동일시한다는 건 클라이언트가 바로 좀 더 큰 현실감을 갖도록, 왜곡되지 않고 건강하게 현실감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정체감.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정신역동 모델이 우리가 장기 개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숏텀이 아니고 롱텀, 장기 개입 모델이거든요. 대표적인. 뭐 정신분석은 뭐 길게는 3년까지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장기 개입을 한다라는 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건데 결국 그 얘기는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독립된 정체감이라 함은 더 이상 그러니까 무의식에 막 휘둘리는 존재,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이러지 않게끔 독립된 정체감. 그러면 이거를 조금 풀어볼게요. 클라이언트가 독립된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독립적으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데 독립된 정체감을 확립하는 건 필요하면서도 어렵기 때문에 퇴행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변화 과정이 너무 어려우면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다가도 아유 나 이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원래대로 살래요. 그냥 막 뭐 전이가 유발되든 말든 뭐 그냥 살래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변화 과정이 너무 힘들 때 퇴행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이때 우리가 제대로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한다면 맨 끝에 치료자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투쟁.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더 이상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아하 내가 그래서 과거에 억압된 그것 때문에 자꾸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전이가 유발되는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투쟁, 그 과정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아하가 일어나는 게 그 투쟁을 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때 사회복지사, 치료자가 중요한 게 맨 끝에 공정하며 페어하며 치우치지 않으며 일관된 부모의 모습. 그러니까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정신분석에서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클라이언트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부모들은 일관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주는 상처가 많았다. 그래서 바로 이 일관된 부모의 모습을 누구로? 치료자, 사회복지사에게 경험할 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협동 모델에서 치료자가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일관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서 내담자로 하여금 일관된 부모를 경험할 때 좋아진다는 거죠. 예,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건 더 이상 아이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이처럼 울고 어른답게 일어나라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바로 제 나이를 살아라. 네 나이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라. 막 그 어렸을 때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 맞지 않는 조끼 억지로 입지 말고 이제 좀 벗고 네 나이에 맞는 네 옷을 입고 이제 독립된 정체감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선 치료자가 일관된 부모 모습.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치료 과정에서 막 전이가 유발되고 할 때 치료자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 어떨 땐 전이를 받아주고 어떨 땐 야 좀 그만해 이러면 일관된 부모가 아니니까 또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자가 일관된 부모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때 일관된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치료자 일관된 부모 모습은 인내를 가져라. 뒤에 가면 인내심을 가져라 그러거든요. 이 얘기는 또 다르게 말하면 정신분석의 전문 용어로 버텨주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 모습으로 전이를 일으키고 저 모습으로 전이를 일으키고 클라이언트가 해도 어때요? 든든한 벽으로 버텨줘라. 네가 힘들었구나. 그래 실컷 울어. 아이처럼 울고 어른답게 일어나서 네 등치에 맞는 옷, 네 나이에 맞는 옷 입고 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면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 이해를 원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뿌리, 이 과정을 제대로 내가 그래서 교수님 닮은 아버지 닮은 교수님 숙제는 그냥 하기 싫었구나. 그냥 그 교수님 수업이 그래서 싫었구나. 내가 그래서 괜히 레포트도 안 쓰고 하다가 이거 재수강하고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아버지를 미워했던 뿌리에서 시작됐구나. 이런 어떤 예컨대. 그래서 행동과 그 행동의 과거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뿌리를 이해하는 게 뭐예요? 무의식의 의식과 통찰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방어 기제를 의식하고 유치한 정서적 행동에 빠지지 않으면서 앞으로도 내 인생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똑같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그 웅덩이를 바라볼 수 있고 알아차리고 돌아서 가는 거죠. 예,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과 실패에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수험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저 개인적인 안타까움이에요. 이런 설명들이 딱딱 이게 그 단어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을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좀 보시면 개입 기법은 21회도 기출이 된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술론이니까 기법을 알고 내담자 상황에 맞게 선택 적용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게 이제 숙련성이잖아요. 치료자로서의 숙련성이고 뭐 사회복지사로서의 숙련성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이제 대표적 개입 기법이 정신역동의 정신분석의 개입 기법이 전이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전이가 뭔지 알고 전이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전이만 알면 안 되죠. 한 걸음 더의 역전이 나오거든요. 같이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자유현상. 프로이트는 초기에 되게 최면에 심취해서 최면을 이제 많이 배우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최면의 어떤 또 개인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자유현상이라는 독자적인 이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수, 뭐 여기 꼭이 붙었는데 정신역동의 아주 대표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훈수를 다른 말로 철저학습이라고도 해요. 예. 왜 그런지는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꿈의 분석, 그 다음에 저항 다루기, 저항 해석하기, 그 다음에 직면, 이런 것들이 프로이트의 개입에서 아주 중요한 기법입니다. 예컨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프로이트의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 기법만 묶어라 할 때 이런 거 묶으셔야지, 딴 거 묶으시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인행사에서도 이 개념이 나왔는데, 정신역동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뭐 예컨대 훈숙 같은 거는 인행사에서는 개념 정의로 갔다면, 여기에서는 기술론이기 때문에 조금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거 할 거예요. 예. 자, 일단은 전이 역전이 좀 볼게요. 예. 정신역동 개입 과정에서 거기 중요도 별 2개나 붙었네요. 46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역동 개입 과정에서 전이 역전이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활용이 그냥 중요하대요? 매우 중요하대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이가 뭔가 보겠습니다.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혹은 치료자를 자신의 과거 속의 중요한 인물로 느끼는 것.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혹은 치료자를 과거의 중요한 인물, 예컨대 뭐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하고 되게 많이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사를 뭐 과거의 중요한 인물, 어머니로 느낀다거나, 무의식이에요 이게 다. 그다음에 아버지로 느낀다거나. 그래서 즉 클라이언트가 부모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녔던 과거의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과 사고를 누구에게? 치료자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마치 치료자가 그 사람인 것 같이. 그거를 우리가 전이가 유발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인생 초기에 의미 있는 대상,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했으나 억압되고 무의식, 부모라는 건 되게 따뜻하고 좋지만 동시에 내가 도전하면 안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억압되어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억압되고 무의식에 묻어두었던 감정, 신념,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치료자에게 나오는 것. 어떻게? 마치 사회복지사가, 치료자가 과거의 그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걸 전이가 유발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이런 전이를 왜 보냐면 치료 상황에서 바로 클라이언트는 그러니까 내담자는 나도 모르게 전이를 유발한다는 거고, 이렇게 전이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거를 잘 보면, 야, 너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나한테 화내고 그래. 그게 아니라 그걸 잘 보면 바로 이 클라이언트의 삶의 고통을 보는, 이게 그러니까 치료 상황이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의 현실 삶의 고통의 축소판 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치료적 실마리를 전이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그 문장이 나와 있죠. 거기 볼게요. 점 2번째의 후반. 따라서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치료 상황 외의 실제 상황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수립하고 해석하는지를 살펴보는 실마리가 된다. 뭐가? 전이가. 그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전이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야, 너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나한테 화나고 그래. 오래전에 화낸 걸 아버지랑 풀어야지. 그게 아니라 바로 거기 중립적인 태도와 반영적인 태도로,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독립된 정체감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부모 모습, 일관이 바로 중립적인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버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적이고 반영적인 태도. 여기 반영의 영자가 거울 영자예요. 그래서 감정을 반영해주고, 그러니까 비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한 내용을 반영해주고, 그래서 중립적 태도와 반영적 태도로 클라이언트의 중요한 건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전이가 유발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정신분석 전통치료에서는 전이를 유발시키고 유발만 시키면 안 되죠. 예, 전이를 다뤄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전이를 다뤄줘서 아이처럼 울고 어른답게 성숙해지려면 이 다루는 게 조금 이따 나오는 혼습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혼습을 조금 이따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이를 유발시키고 다뤄줘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전이의 행동과 정서적 반응을 분석, 해석해서 바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정도 보고요. 그러면 전이하고 이번에 역전이 같이 볼게요. 한 걸음 더의 역전이가 나와 있죠. 역전이는 바로 전이의 반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이는 누가 누구에게?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 치료자에게, 소셜워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역전이는 반대로 누가? 사회복지사가, 소셜워커가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과거에 억압된 어떤 것들이 나도 모르게 클라이언트에 나온단 말이죠. 그거를 역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따라 전이, 역전이 정의하는 거.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치료자에게, 역전이는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에게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이의 반대로 전이에 대한 치료자의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즉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억압된 무의식적 갈등이나 동기를 표출하는 것이다. 자, 근데 역전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니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전이는 일반 상담에서 전이가 너무 유발되면 이게 되게 좀 힘들어요. 근데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는 유발되어야 하고 혼수부로 다뤄져야 돼요. 왜냐하면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전이가 유발된다는 게 이 사람의 현실 생활의 고통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 그러면 전이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이는 유발되는데 이걸 혼수부로 다뤄줘야지. 유발만 시키면 큰일 납니다. 유발만 시키면 안 되죠. 혼수부로 다뤄줘서 무의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화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치료를 했다. 실천 기술을 사용한 거죠. 예, 그래서 전이는 유발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전이는 바로 유발되고 뭘로 다뤄줘야 돼요? 혼수. 예,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화라는 목표가 달성돼야죠. 그런데 역전이 같은 경우는 마구 유발하면 안 돼요. 치료자가 그러면 안 되죠. 예? 예, 치료자가 자기의 과거에 억압된 감정을 클라이언트에게 막 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발시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혼수비 아니라 여기서는 교육 분석을 받아라. 쉽게 말해서 교육 분석을 받는다는 건 자기 인식 훈련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내담자에 대해서 이런 역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아는 거죠. 예컨대 내가 가정폭력 상황에서 컸다면 내가 만약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인데 가해자인 아버지가 그 내 자식 사람 만들려고 조금 매를 든 것 같고 이런 데까지 오고 막 이렇게 화낼 때 내가 역전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맞고 자란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인식을 못하면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세상에 맞아도 되는 아이가 어딨어요? 이렇게 싸우자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유발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최소화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어때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심판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올 때 내가 적어도 교육 분석을 받았거나 자기 인식이 됐으면 아, 내가 지금 과거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도 이상의 화가 올라오는구나. 아, 여기서 내가 지금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럴 때가 바로 내가 어때요? 역전을 인식하고 다루고 있는 거죠.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이 역전이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전이는 유발되어야 하며 혼수부로 다뤄져서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목표 달성. 역전이는 치료자가 클라이언트니까 함부로 유발하면 안 되고 교육 분석 자기인식을 통해서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갈게요. 예, 자유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현상이요. 예, 이 의자가 카우치라는 의자예요. 이렇게 거의 반 누워있죠. 예, 전통 프로이드 상담에서는 보통 우리가 상담에서는 내담자하고 이렇게 조금, 아주 정면보다는 편안한 대각선으로 그래도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접촉을 하게끔 권하거든요. 보통 상담은. 근데 전통 프로이드 상담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카우치라는 반 눕는 의자에 거의 반 누워요. 예. 그리고 치료자는 이 시선을 좀 비껴서서 있습니다. 전통 그 프로이드 치료에서는. 그래서 이 내담자가 연상이 연상을 부르는 걸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연상이 연상을 부르는 과정이 바로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때 막 방해하거나 뭐 무슨 말을 하는데 심판적인 눈빛을 쫙 보이거나 하면 아 이거 혼나는 얘기구나 하고 더 억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카우치, 뭐 프로이트의 의자 뭐 이런 거 보면은 카우치거든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유현상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 기억, 회상, 꿈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라는 말은 편안히 누워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자유롭게는 거기 두 번째 점에 셋째 줄 모든 비판을 중지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를 미워했군요. 뭐 이러면 자유현상 되겠습니까? 무의식 들어가다가 또 끊겨버리겠죠. 예, 그래서 모든 비판을 중지하자라는 거고요. 또한 떠오르는 거에 있어서 그거 너무 짜잔하고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연관이 없다고 생각돼도 억제해버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되게 자유현상에서 중요한 건 비판을 중지하라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그것들을 좀 보시고요. 맨 끝에 자유현상 기법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억압된 충동을 발견하고 그렇죠. 무의식으로 판단 중지, 심판 중지 안에서 쑥쑥 들어가고 대부분의 억압된 무의식의 내용들은 판단받을까 봐 무서워서 억압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무의식을 의식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자유현상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시기적절하게 해석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해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해석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너무 일찍 들어가도 저항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거기 뭐 분석하고 이해해서 적절하게 해석해 줌으로써 했는데 해석을 통해서 통찰을 기르는 건 맞지만 이 해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도 적절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그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탄탄한 관계 속에서 심리적 공간을 마련해서 소화력이 있을 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습 볼게요. 예. 혼습은 여기서 이제 되게 철저학습이라는 용어까지 나왔는데요. 일단은 개념 정의가 잘 돼 있어서 그거 먼저 볼게요. 예. 혼습. 예, 혼습 개념 및 특성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내면적 문제 또는 갈등의 원인과 그 역동성을 통찰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현실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문제를 맡게 될 때 이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치료 장면에서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할 때 연습한다 할 때 습 있잖아요. 여러 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습 그리고 이걸 여러 번 함으로써 어때요? 무의식의 의식화를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철저학습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습, 철저학습하면 여기서 키워드가 반복이에요. 한번 짠 하는 놀라운 통찰, 그것 봐 내가 기가 막히게 통찰을 도왔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짠 하는 지적인 통찰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전이를 일으키지만 그거 내가 훈습했다 그래서 이제 짠 없어지지 않아요. 무의식의 의식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일은 또 이런 모습으로 전이를, 모레는 또 저런 모습으로. 그럴 때 그때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어때요? 반복해서 훈습함으로써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경험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훈습의 목표는 밑에 전이 현상이나 생활 문제의 갈등, 과거 문제의 갈등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이해, 관점 수준의 확장, 자신의 문제나 상황을 좀 더 통합적으로 보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신분석의 치료 목표가 훈습을 통해서 뭘 통해서? 훈습을 통해서
뭐 목표가 혼습을 통해서 이거는 수단이겠죠. 통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이 치료 목표가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이걸 다른 말로 통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걸 더 풀어서 말하면 지금 나온 말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이해 수준의 확장.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 이해의 확장, 그 다음에 또 어떤 말도 썼어요. 부분이 아닌 통합된, 의식만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놔두하는 통합된 자기 이해, 이런 말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혼습에서는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 이걸 다른 말로 자기 이해의 확장, 자기 이해 수준의 확장, 통합적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21회 때 요 바로 전에 바로 요 지금 혼습의 목표와 관련된 문장들이 나왔어요. 그만큼 혼습은 프로이드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맨 끝에 문장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혼습에서 프로이트는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의 저항을 지적 해석해 주는 것만으로는 저항을 포기하게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클라이언트의 어떤 저항에 대해서 딱 한 번의 지적인 지적 이런 것만 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어때요?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힘든 과정이며 이때 치료자의 입장에서도 뭐가 필요한다?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의를 나에게 유발할 때 한 번은 받아주고 두 번째는 야, 너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과거 아버지에 대한 화를 왜 자꾸 나한테 내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일관된 부모 모습을 경험해야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치료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해서 제가 앞에서 거기 맨 끝에 치료자 입장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를 정신분석에서 요 인내를 바로 치료자의 버텨주기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담자가 뭐 이렇게 전이를 일으켜서 한번 날 치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와서도 치받을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일관된 부모 모습으로 버텨줘야 그래야 어느 순간 자기를 바라보는 힘이 생기고 자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는 거죠. 내가 왜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 닮은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은 왜 내가 여기다가 화풀이를 하면서 인생의 여러 관계를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지? 좀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 징징거리고 어른답게 일어나야지. 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인내, 버텨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혼습과 관련돼서 OX 잠깐 할게요. 혼습은 결정적 이례적 과정이 중요하다. X이지요. 예. 혼습은 단번에 이루어진다. 놀라운 치료자의 능력으로 X이지요. 혼습은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습자가. 혼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철저학습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통찰이 지적인 통찰이 아니라 온몸으로 반복을 통해서 나를 자각할 수 있게 하는 체득적 통찰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장기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프로이트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혼습의 과정에서 아직 충분히 통합되지 않았지만 점점 의식화되는 내가 그래서 엄마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엄마 닮은 사람한테 지나치게 집착을 했구나 라거나 아니면 엄마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런 화가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점점 의식화되는 과정을 클라이언트가 계속 탐색하고 이해할수록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한다. 반복적으로 설명하니까 그게 바로 훈습. 반복, 철저학습인 거죠. 넘겨보시면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건 치료자는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클라이언트가 가장 잘 이해하도록 문제에 대해 조리에 있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클라이언트의 통찰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제가 통찰, 그 다음에 자기통합이란 말을 썼죠. 자아통합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근데 이때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통찰이 발달하도록 해석시켜주고 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클라이언트는 지루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입의 효과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치료자의 숙련성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신분석 치료자가 되려면 수련 과정도 엄청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요 개념들 다 보고 조금 설명할게요. 예. 그 다음에 꿈의 분석으로 좀 넘어갈게요. 꿈의 분석. 혼습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따가 제가 예제 하나 들어서 총정리 좀 해드릴게요. 꿈의 분석. 꿈에 나타나는 무의식적 소망이나 욕구, 두려움을 해석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억압했던 것들을 풀어내고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한다. 예,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 그랬어요. 융도 같은 입장이었지만 꿈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었죠. 꿈을 둘 다 중요시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꿈의 분석은
프로이드에 있어서의 꿈의 분석은요, 꿈의 내용을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자유현상하는 것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자유현상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꿈에 엄청 커다란 뭐 나무를 봤어요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자유현상, 꿈의 내용을 말한 다음에 나무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이런 자유현상을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자유현상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꿈의 명시적 내용 속에서 명시적 내용 줄글게요. 예, 이거를 명시몽 혹은 발현몽이라 그래요. 명시적 내용을 명시몽이라 그래요. 명시몽 혹은 발현몽. 꿈의 명시적 내용과 예, 그 다음에 잠재적 내용을 추출해야 된다. 잠재적 내용, 잠재몽. 예, 그래서 프로이트의 꿈 분석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명시적 내용 속에서 잠재적 내용을 추출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예, 꿈은 무의식을 인식하는 수단이면서 현재를 이해하는 수단이다. 예, 여러분, 꿈 분석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를 이해하는 수단이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옆에 잠깐 보겠습니다. 꿈은 내용적인 면에서 잠재적인 내용과 명시적인 내용으로 구분된다. 자, 아까 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잠재적인 내용은 고통스럽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위장되고 숨겨진 무의식적 동기. 예, 그래서 얘는 위장되고 숨겨진다는 거예요. 위장된다는 거예요. 잠재몽은. 근데 숨겨진 무의식적 동기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명시몽은 잠재적 내용이 용납 가능하도록 대체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재적 내용이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대체되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명시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시몽에서는 말 그대로 대체되어 나타난다라는 건 내가 깨어나서 좀 용납 가능하게 대체되는 거죠. 용납 가능하게. 예.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얘예요, 얘. 제가 이제 만약에 꿈을 꿨는데 어떤 그 여성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검정색 아주 커다란 개가 골목골목을 막 도망을 가는데 막 쫓아오는 거예요. 대단히 그 위협적이고 무섭죠. 예. 그래서 막 쫓아와 갖고 했는데 막다른 골목까지 갔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이제 주변을 봤더니 야구방망이가 있어서 용기를 내서 이제 개하고 맞서서 그 방망이로 멍멍이 이제 개를 이렇게 때렸다라고 한다면 깼을 때 그 내용은 바로 뭐죠? 발현몽. 바로 용납 가능한 형태로 나타난 발현몽인 거예요. 그래서 꿈에 저는 뭐 개도 안 좋아하는데 엉뚱하게 뭐 개꿈을 꿨어요. 개가 하나 뭐 이렇게 쫓아와 갖고 막 위협적이길래 제가 방망이로 때렸어요 할 때 그거는 내가 대체돼서 얘기할 수 있게 용납 가능하게 나온 거고요. 이제 꿈을 분석한다는 건 그것들의 상징을 분석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상징은 바로 나에게 용납하기 힘드니까 어때요? 위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가는 게 바로 잠재몽.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을 의식하죠.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봤더니 시어머니에 대한 강한 미움과 분노가 시어머니가 뭘로 위장이 된 거죠? 검은 개로.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는 표현을 전혀 못하고 했는데 이 분노가 왔을 때 막다른 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뭐 대들고 싶었던 거나 이게 바로 야구방망이로 이제 그 멍멍이를 때리는 그런 행위로 예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억압된 분노가 그대로 나타나기 어려우니까 그쵸? 아까 잠재몽은 뭐라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위장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몰라요. 근데 바로 꿈은 그런 식으로 어때요? 명시몽으로 나타냈을 때 바로 꿈의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 그 안에 위장된 내용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검은 개는 시어머니고 그 다음에 내가 야구방망이로 때렸다는 건 진짜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더 이상 이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표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꿈의 분석에서는 이렇게 바로 명시몽, 단순한 어제 꿈에 이런 꿈을 꿨어요 하는 것 안에 숨어있는 용납 가능한 내용, 뭐 아주 검은 개의 위협은 내가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용납 가능한 내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숨겨진 위장된
진짜 내용들, 상징들을 분석을 해서 돕는 거죠. 예, 그래서 꿈의 명시적 내용 속에서 뭐를 추출하는 걸 분석이라 그랬다? 잠재적 내용을 추출해내야 된다. 그걸 뭐라 그랬다? 꿈의 분석이라고 했다. 예, 프로이트 시간 되시면 나중에 프로이트의 꿈의 분석 보세요. 뭐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항 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익숙한 행동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며 저항을 보일 수 있다. 예, 이런 치료 과정에서 저항을 보인다는 거죠. 왜 저항하겠습니까? 저항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는데 두렵고 불안. 왜냐면 오랫동안 억압했던 걸 이제 드러내고 진짜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을 믿고 이 관계가 안전한가? 이걸 믿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이 얘기를 풀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저항은 이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면서 저항을 보일 수 있다. 저항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 그 밑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치료의 방해 요소도 되지만 정보의 원천이자 변화의 도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바로 치료자가 클라이언트가 저항을 할 때 아유 망했어 이렇게 저항을 하면 치료를 어떻게 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저항을 해석하는 게 클라이언트가 저항을 잘 해석했을 때 통찰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저항이 쓸수록 사실은 그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 직면의 키워드는 바로 불일치예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한다? 그거를 직면이라고 한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프로이트의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전이, 역전이, 자유현상, 훈수, 꿈의 분석, 저항, 저항 해석, 그 다음에 직면 이런 걸 했는데요. 요거를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 정의만으로도 사례가 나오면 풀 수도 있는데 요걸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사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 저는 뭐라 그랬죠? 클라이언트가 전이는 전통 정신분석에서 전이는 유발되어야 하며 뭘로 다뤄질 때 치료가 된다? 훈수부로. 그렇죠. 예, 그래서 훈수는 아까 철저학습이고 훈수의 목표는 바로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 무의식의 의식화, 통찰을 통한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이해의 확장. 자기 이해의 확장, 통합된 자기 이해라 그랬죠. 통합된 자기 이해. 예. 요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훈수비 정신분석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 철저학습이다. 그리고 이 철저학습이라는 말은 한 번 짠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아까 우리 교재 문장 그대로 훈수를 철저학습이라고 한다. 훈수의 목표는 해갖고 클라이언트의 이해 및 관점 수준을 확장시켜서 통합적 자기 이해다. 그래서 자기 이해 수준의 확장, 통합적 자기 이해. 그리고 이때 이 과정은 너무나 힘든 과정으로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반복을 해야 돼서 치료자가 일관된 부모 모습을 보이는 데 있어서 치료자의 인내, 버텨주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과정을 그냥 사례로 하나 얘기해 볼게요. 예, 그것들을 좀 들어보세요. 이때 들어볼 때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직면이라는 단어도 쓸 거고요. 전이, 저항, 해석 이런 말 쓸 거거든요. 요것들을 조금 잘 이렇게 유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제입니다. 그냥 사례예요. 청년 민규가 있어요. 예, 청년 민규가 정신분석 치료실에 오고 있는데 예, 상담실에 오고 있는데 청년 민규가 와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밤마다 너무 비슷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꾸고 나면 너무 괴로워요. 예, 그러면 이제 꿈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떤 꿈을 꾸시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청년 민규가 밤마다 아버지하고 사냥을 나간대요. 그래서 뭐 주몽을 보고 자면 주몽 시대의 사냥이고 로빈훗 보면 로빈훗 시대의 사냥이고 아무튼 사냥을 간대요. 이 며칠을 계속 꾸나 봐요. 예, 근데 사냥을 가면 자기가 뭐 화살을 쏘기도 하고 총을 쏘기도 하는데 아버지 제가 잡겠습니다 한대요. 저기 노루가 보이거나 토끼가 보일 때 그러면 아버지가 뭐 가서 잡아봐라 그런데요. 그러면 자기가 뭐 화살을 팡 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맞춘대요. 그러면 아버지 제가 잡았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그러고 막 수풀을 헤치고 가서 노루 잡은 걸 이제 아버지 보여드리려고 막 수풀을 헤치고 가서 그 위치를 딱 이렇게 펼치고 보면은
거기에 눈을 맞아갖고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게 노루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왁 하고 깨나겠죠. 당연히 너무 이건 뭐 나이트메어 아닙니까? 악몽이죠. 너무 놀래죠. 악 하고 깨난대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또 꿈을 꾸면은 요번에는 뭐 서부시대 총 쏘는 시대예요. 아까는 활로 그랬는데 또 비슷하대요. 아버지, 저기 토끼가 있네요. 제가 잡겠다. 그래, 잡아봐라. 그러면 또 총을 빵 쏘면 한 방에 맞는데요. 그러면 또 막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가갖고 확 수풀을 헤치면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건 토끼가 아니고 아버지면 또 왁 하고 깨나고 그런 꿈을 반복해서 꾸냐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청년 민규가 치료자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때요? 내가 조금 가설이 생길 수 있죠. 아, 이 청년 민규는 아버지에 대한 오랜 분노가 있군. 한눈에 딱 보면 알겠어. 이렇게 돼갖고 내가 너 딱 보니 너 아버지 엄청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딱 보니 알겠어는 어떤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무당이 쓰는 용어인 거죠. 너 딱 보니 네, 신내려가고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런 얘기를 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건 감정이입부터 해주는 거예요. 반영이란 말 아까 했죠. 바로 그 내용을 반영해주고 이 내용을 요약해주듯이 반영해요. 밤마다 그런 꿈을 꾼다니. 그 다음에 감정 반영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무리 꿈이어도 수풀을 헤치고 총 맞으거나 화살 맞은 대상을 보니 아버지라면 저라도 참 마음이 힘들겠네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처음에 해주는 감정이입, 감정 반영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런 다음에는 내가 한번 물어볼 수 있죠. 청년 민규의 그 마음은.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민규 씨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면 민규가 마음이 어수선하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괴로워요. 그냥 괴로워요. 이럴 때 치료자가 좀 명확화해 줄 필요가 있죠. 예, 우리가 명확화 배웠잖아요. 명확화, 명료화. 너무 두리뭉실 말하고 뭐 횡설수설할 때 정확히 조금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럴 때 예컨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꿈이지만 더구나 한국 같은 뭐 조금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꿈이어도 아버지를 총이나 화살로 쐈다. 그리고 피를 줄줄 흘리는 게 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꿈이어도 깨나고 나면 마음에 죄책감도 좀 느껴지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마음을 어때요? 지금 죄책감이라는 것 이런 마음을 명료화해 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직면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민규 씨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면 이제 민규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근데 민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청년 민규의 행동에서 뭐가 보이세요? 모순이 보이죠? 아까 직면은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 모순이 보일 때 그걸 깨닫도록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모순이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훌륭하십니다가 모순 없게 느껴지려면, 일치되게 느껴지려면 이래야 돼요. 제가 아버지 자랑하기는 좀 그런데 저희 아버지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예, 외과 의사로도 유명하시지만 실제 뭐 사회 기부도 많이 하시고 삶에서도 되게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러면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잖아요.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일치하고요. 근데 민규는 아버지요? 훌륭하시죠? 훌륭하십니다. 이거는 세상은 훌륭하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훌륭하지 않은 아버지란 얘기잖아요. 그럴 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바로 어때요? 우리가 청년 민규에게 왜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민규는 안 와요. 상담실에 더 이상 안 오면 치료되고 성장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부드럽지만 정확히 직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관계가 탄탄할 때 부드럽지만 정확히 예컨대 요 정도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민규 씨가 아버지가 훌륭하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깊은 한숨과 또 허망하게 천장을 보시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제 마음이 조금 서글프네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요 정도로 직면을 해주면 내담자가 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너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허망한 눈망울과 깊은 한숨은 일치하지 않잖아. 그래서 진짜 얘기해보자. 진짜 얘기할 수 있겠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면을 위협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지만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이제 치료자적인 거죠. 근데 이게 뭐 아주 위협적으로 가는 경우는 뭐 도전하기 맞닥뜨림 다른 기법이 있고요. 직면은 부드럽지만 깨달을 수 있게 좀 정확히 해주는 거죠. 불일치를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모순과 불일치를 깨닫게. 그러면 이제 민규는 직면을 하자마자 맞아요. 사실 제가 거짓말해서 이러지 않아요. 뭘 하냐면 바로 저항을 해요. 저항. 예. 바로 이 저항이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배웠지만 되게 힘든 상황이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을 믿고 지금 민규가 27이라면 27살까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완벽주의에 짓눌려서 쌓아온 이 분노를 이 관계를 믿고 표현하고 치료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엄청난 내 분노를 이 분노 자체가 너무 위협적이니까 얘기를 안 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치료실을 나갈 것인지 다음에 안 올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저항입니다. 저항이 일어나죠. 대부분 이 저항은 뭐 침묵으로 나타나거나 뭐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요. 그럴 때 좀 기다려준 다음에 보면 이제 전이 저항이라 그래서 전이가 나와요. 우리 전이 배웠죠. 바로 이 경우 과거의 중요한 인물 아버지에 대한 민규의 과거의 오래된 분노를 누구에게? 치료자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전이 저항이 나타나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인데 치료자가 마치 아버지인 것 같이 침묵을 한 뭐 1, 2분 하더니 갑자기 그래요.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더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만큼을 하면 그 이상을 원하고 또 이만큼을 하면 그 이상을 원하고 이러다가 저는 아마 숨이 막혀 죽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오래된 완벽주의에 짓눌린 내 분노를 말할 수 없었던 분노를 치료자가 마치 아버지인 것 같이 쏟아냈죠. 그게 바로 전이가 유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정신분석에서는 전이는 유발되어야 하면 뭘로 다뤄줘야 된다? 훈수부로 다뤄줘야 된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전이가 유발되는 거죠. 그럴 때 아까 일관된 부모 모습을 보여주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러지 않고 야, 너 내가 아버지도 아닌데 나한테 그래. 너 이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러니까 너 이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야.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이제 교훈을 들으러 온 거고 내 남자는 그런 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전이가 이제 유발되고 이제 할 때 바로 아까 뭐 하라 그랬죠? 버텨주기. 일관된 부모 모습을 가지고 버텨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쏟아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때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예, 해석. 이 해석은 바로 내가 처음에 어떤 가설을 세웠죠? 민규는 아버지에 대한 오래된 분노가 있구나. 그 꿈을 들으면서 반복적인 꿈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가설을 세웠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내가 너 딱 보니 뭐야? 이렇게 안 하고 민규의 말과 행동이라는 뭐를 가지고 단서를 가지고 마지막에 내 가설이 일치한 게 민규의 말과 행동의 단서로 검증된 다음에 마지막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바로 이러한 어떤 전이가 유발된 그 내용들이 왜 그런지를 알게끔 도와주는 건데 그 해석이 바로 결국은 무의식의 의식화를 돕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바로 해석을 할 때 내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아마도 민규 씨의 그 오래된 꿈은 그쵸? 예, 그 오래된 반복적인 꿈은 어려서부터 쌓아온 아버지에 대한 내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지만 상처받은 오래된 분노가 꿈으로 나타난 것 같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진 않지만 때로 아버지가 너무 완벽주의가 숨막히게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감정은 이해의 대상이지 내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진 않았잖아요. 감정은 이해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 너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한 태도는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그래서 바로 나 자신이 뭐예요? 너의 감정은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심판받을 어떤 것들을 안에 두려워할수록 내가 삶이 되게 괴롭고 불안과 긴장, 초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해석 과정을 통해서 바로 민규로부터 민규 안에 오랫동안 용납되지 않는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주고 감정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안전한 이 관계에서 그 감정을 표현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좀 더 우리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민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풀지 못해서 왠지 학교에서 아버지 닮은 교수님의 숙제는 하기도 싫고 그냥 싫고 그래서 또 안 하다가 이제 또 재수강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막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런 해석을 통해서 아, 내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버지에게 표출 못하고 아버지를 닮았다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느낄 때마다 이런 행동으로 내가 삶을 어렵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그게 바로 무의식의 의식화를 이루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훈습이라고 하는데, 훈습은 그러면 오늘은 민규가 요 꿈 얘기, 꿈의 분석을 통해서 의식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완전히 그런 문제가 없냐? 아니에요. 다음에 왔을 때는 또 다른 걸로 또 새로운 전이가 나타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때요? 내가 버텨주기를 하면서 일관된 부모 모습으로 무의식의 의식화를 도와서 자기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아이처럼 울고 성인으로서 어른답게 일어나서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라는 거죠. 더 이상 동일한 웅덩이에 빠지지 말고, 아, 이거 이 사람 아버지 아닌데 내가 또 화가 나네. 아, 이제 좀 돌아가야지. 숙제는 제때 하는 게 좋겠어.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전체 과정을 바로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훈습, 철저학습, 무의식의 의식과 통찰을 통한 반복적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예를 통해서 나왔던 아까 여러 용어들을 되도록, 그러니까 이 예를 준비할 때는 이 용어들이 조금 다 들어가는 예로 조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정의, A는 B다라는 명제로만 외우면 사실은 답이야 찾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그건 사실 진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적 통찰을 넘어서 체득적 통찰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인행사에서 기술론에서 예를 들어서 풀겠습니다라는 거는 지금 했고요. 이제 이것도 같이 봤고요. 이 장의 대표 기출 같이 풀어보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대표 기출 한 문제죠. 정신역동 모델, 심리결정론, 무의식적 동기, 과거 통찰, 전이, 역전이, 자유현상, 훈습, 꿈 분석, 직면 다 중요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정신역동 장기 개입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18회 문제,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옳은 것, 예, 1번부터 5번입니다. 통찰보다는 치료적 처방에 초점을 둔다. 이거 아니죠. 통찰, 무의식의 의식화가 바로 목적인데요. 예, 근데 이거 보다는 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이게 목적인걸요. 2번. 무의식적 충동과 미래의 의지를 강조한다. 아니에요. 무의식적 충동은 맞아요. 그러나 미래의 의지, 자유의지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되게 과거 중심이고 자유의지 같은 거 얘기하지 않은 게 프로이드가 받는 비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영향을 받았다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회구성주의는 프로이드보다 훨씬 늦게 나타납니다. 사회구성주의는 1960년대에 등장하는 사상적 기조이고요. 20세기 후반에 요거는 제가 가족치료에서 그 사회구성주의를 제가 설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같이 할게요. 일단은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이라는 거는 1960년대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사상적 움직임이고요. 되게 중요한 사상이긴 한데요. 프로이트는 어때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을 산 사람이니까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기능주의 학판의 이론적 기초가 됐다. 이거 틀렸죠. 프로이트 하면은 우리 실천론에서 진단주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진단주의의 이론적 기초고 기능주의는 진단주의에 반대한 입장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자유현상 맞죠? 프리 어소시에이션, 훈수 맞죠? 직면 맞죠? 예, 바로 프로이트 하면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 정도의 정답률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봤고요.
19회 때 단기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모두 골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닌 것이 바로 장기 개입인 프로이드였겠죠. 그래서 장단기 개입으로도 프로이드를 분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조금 길어졌죠. 예, 그런데 정신역동 모델, 특히 정신분석 모델을 여러분들이 명명과 명제로만 안다는 건 사실은 현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업의 목표가 1급의 자격만을 얻는 게 아니라 현장의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로서의 목표가 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학습 내용이 좀 더 심화됐으면 하는 면에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